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선 파행으로 얼룩졌던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폐영 소식과 함께 태풍 카눈 관련 소식 등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망한 피해자 유가족들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흉기 난동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림동 사건과 서현역 사건 이후 유사 범행 예고가 온라인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들이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원인으로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먼저 지난 6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잇따라 올라오는 살해 예고글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유사 범죄를 예고하는 글과 함께 흉기 인증, 젠더 갈등 구도 등으로 소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2차 가해를 키우고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즉시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의 불특정 다수에게 해악을 끼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릴 경우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를 모방한 유사 범죄에 대한 내용이 빈번하게 보도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보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적절한 처벌 근거의 부재와 과거 온라인을 통해 허위로 테러를 예고하는 등의 유사 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러한 사태를 키운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보도들은 관련 범죄 및 행위가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방지할 사회적 제도나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살해 예고글 작성자들에 대한 처벌을 논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 타인을 해할 의도 없이 장난이라도 사회의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챗 GPT 등의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저작권이나 이를 둘러싼 법 제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5일 오후 1시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게시물 등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자사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전하며 네이버 이용약관은 콘텐츠는 인공지능 분야 기술 등의 연구개발 목적으로 네이버 및 계열사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챗 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AI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이슈도 등장했습니다. 생성형 AI는 학습을 통해 유사한 콘텐츠의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작권자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자신들의 콘텐츠 이용에 대한 허락과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웹툰과 웹소설 분야에서 생성형 AI로 인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는 사실만 간략하게 전달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이 어떤 점에서 이용자의 콘텐츠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견해와 함께 네이버 가입자들의 관련 내용 인지 여부 등을 덧붙였다면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수능은 N수생 응시 비율의 증가가 예견되었는데요. 지난 6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수능 난이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첨단학과 증원, 의대 선호 현상의 심화가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6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첨단학과 증원과 의대 선호 현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능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49만 1천여 명이 지원할 것이라는 종로학원의 예측을 인용했습니다. 이 중 졸업생은 34.1%로 96학년도 수능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올해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지원자가 각각 지난해보다 1만 명 이상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7일 뉴스프라임에서도 졸업생 응시 비율이 증가하는 원인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평가원이 주관하는 9월 모의평가의 중요성과 성공적인 수능 결과를 얻기 위한 수능 입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자신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본인의 취약점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과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수능이 예년에 비해 졸업생 응시 비율의 증가와 원인,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한 이유를 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해 짚어주어 수험생들이 마지막까지 유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데이터의 시각화에 대한 것입니다. 보도에서는 전반적으로 수능 고사장 내의 장면이나 수능 문제지,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 등 수능과 관련된 화면을 전달하면서 이 보도는 수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보도의 내용에서 언급한 것처럼 졸업생 응시자 예측 비율과 6월과 9월 모의고사의 졸업생 응시자 증가폭과 첨단학과의 증원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나 표로 제공해 주었다면 시청자가 보도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상황과 관련하여 입시 전문가들의 견해만 전했다는 점이 다소 아쉽게 느껴집니다. 입시 전문가가 수능과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실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체감은 어떤지, 어떤 요인이 N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의견도 다뤘다면 보도에서 언급한 N수생 응시 비율 증가 원인인 첨단학과 증원 및 의대 선호 현상 심화 등에 대한 뒷받침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폭우와 폭염이 이어진 탓에 소비자들은 낮아진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나 국제유가 등 일시적인 요인들을 제외한 근원 물가도 올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합뉴스TV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지난 7일 뉴스워치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염과 장마로 인한 농축산물의 가격 급등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건비와 임대료, 재료비까지 올라 외식 물가 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분석을 인용하여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지수는 4.5% 상승하여 IMF 이후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으며 외식 물가 주도의 높은 서비스가 그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달에는 교통요금 인상도 이루어져 지난달 감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자극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석유 감산과 일부 정유사의 가동 정지로 유가의 지속적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석유 관련 전문가의 견해와 물가 불안 요인이 많아 올해 성장률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감소와 다르게 정작 소비자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원인을 설명할 때 적절한 시각적 자료를 덧붙여 현재의 상황을 잘 전달하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감소를 체감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반응에 대한 자영업자의 입장을 함께 보여주어 그 설명력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견해도 덧붙여 시청자들이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통해 내용을 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도 내용에 대한 시청자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각적 분석이 뒷받침된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화여대 정겨운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겨운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6일에 방송된 연합뉴스TV 스페셜에서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방송은 이딴 영아 살해 사건과 더불어 그림자 아기에 대한 근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 6월 21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아기들을 살해한 친모는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연이어 아들과 딸이 태어나자 곧바로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에 무려 4년 이상 보관하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는데요. 강원도, 용인, 인천, 오산 등 전국에서 영아 살해와 유기가 잇따라 밝혀지며 세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범죄에 희생된 영아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그림자 아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곽지연 아동인권관리 변호사는 생명체가 비록 여성의 몸에서 자라나기는 하지만 여성과 남성은 출산과 양육 모두의 동등한 비율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곽 변호사는 남성이 임신 사실을 극구 반대하거나 태어난 소중한 생명을 양육할 수 없고 아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는 부분이 범죄의 출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송은 이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이다혜 씨 집을 찾았습니다. 출근 준비가 한창인 다혜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8년차 미혼모인데요. 다혜 씨의 아침은 늘 바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출근하기 전 아들을 준비시켜 학교 버스에 태워야 하기 때문인데요. 다혜 씨는 24살에 엄마가 되었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을 늦게 알았고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했지만 일방적으로 차단당했다는데요. 연락을 끊어버린 친부, 갑작스레 엄마가 된 다혜 씨는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입양 대신에 양육을 결정한 다혜 씨는 아들 라온이를 보면 지금도 그 선택에 후회가 없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양육비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서 양육비를 받으려고 한다면 친부와 감정 싸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요.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양육비 이행률을 보면 절반도 채 안 되는 40% 수준으로 10명 중 4명만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효과가 크진 않은데요. 다혜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한부모 가정 공공주택 지원 사업에 당선돼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는데요. 운이 좋은 경우라고 합니다. 출산 후 분유와 기저귀 값은 다행히 바우처로 충당했지만 정해진 시기만 주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시기는 버틸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중위소득 60%인 한부모 가정에 대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혼모는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미혼모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김민정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대표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없다며 임신부터 출산까지 미혼모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운 좋게 미혼모 기본 생활시설을 알아서 입소하면 그나마 시설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출산이 가능하지만 그런 시설 정보를 모르고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면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저출산 대응 정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동안 저출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새로운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70년 만에 영아 살해 유기죄가 폐지되고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데요. 또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합니다. 부모에게만 맡겼던 출생신고 의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림자 아기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반면 출생통보제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는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출산과 익명인도를 지원하는 비밀출산 제도입니다. 신현영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위기 임신을 했을 때 초기 판단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누가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 없이 보호출산제에 대한 안내가 먼저 간다면 아이를 시설에 보내거나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등 오히려 익명출산을 유도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반면 김미애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보호출산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위기 임산부에게 익명출산을 권유하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은 위기의 임산부와 미혼모, 영아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을 하루빨리 찾길 희망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다시 다혜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다혜 씨는 아들 라온이와 함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데요. 아이가 조금만 더 커서 안정적으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더 많은 일을 도전해보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다혜 씨는 아들 라온이가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눈치를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길 바란다는데요. 방송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소중한 아이와 그 어떤 형태의 가족도 모두가 존중받아야 다시는 이 땅에서 버려지고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함께 그들을 지켜줘야 할 때라고 전하며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경은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지원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안타까웠는데요. 단순 제도 개선을 넘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야 그림자 아기들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좋은 생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에 대한 경은 학생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 평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해법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한 줄 평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경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 94년 성수대교, 이듬해인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온 국민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도 부실 시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들 자세히 짚어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4월이었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이 붕괴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가 일파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LH가 발주한 15곳의 공공아파트에서 철근을 뺐거나 덜 넣은 게 확인되면서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까지 실시하게 됐는데 일단 먼저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의 경위에 대한 보도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밤 늦은 시간에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지하 1층과 2층 슬래브가 무너져 내린 것인데요. 큰 하중이나 외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난 사고란 점에서 설계 미비와 부실 시공의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는 지난 7월 5일에 발표되었는데요.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와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누락되었고 감리는 해당 설계 도면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시공 단계에서도 철근이 추가로 누락되었고 사고 부위의 콘크리트 강도까지 설계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여기에 공사 과정에서 지하 주차장 위에 설계보다 높은 토사를 쌓으면서 하중이 더해지면서 붕괴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해당 지하 주차장이 보호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무량판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무량판 구조가 설계와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붕괴에 취약한 구조라는 점 때문입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층 사이를 높게 설계할 수 있고 건설 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보강 철근을 배치하는 등 정확한 구조 계산과 정밀한 시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기둥과 슬래브 사이의 철근 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기둥이 슬래브를 뚫는 펀칭 현상과 함께 각 층이 아래로 떨어져 연쇄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공사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인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필수 요소인 보강근이 설계 때부터 오류가 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발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고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 아파트 중 15만 세대가 이미 입주가 완료된 곳이란 점에서 조사 결과가 가져올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전관 특혜 의혹도 일고 있는데요. LH가 퇴직한 임직원이 근무하는 곳을 위주로 설계와 감리 업체를 선정했던 것인데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밖에 현장에서는 숙련공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태의 원인이 어떤 거였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둘러싸고 다양한 조사와 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LH의 전관 특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공익감사 청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실련은 이미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직후부터 LH 전관이 있는 업체가 해당 아파트의 설계와 감리를 수주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겨레는 경실련이 전관 영입업체의 부실 설계와 부실 감리에 대한 봐주기, 공공사업에서 전관 영입업체 밀어주기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해당 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BS는 지하주차장 붕괴가 일어났던 검단 신도시 아파트 구조 도면을 무자격 업체가 맡았다는 점을 현장 취재를 통해 단독으로 보도했습니다. LH 전관이 근무했던 건축사 사무소에서 해당 아파트 설계 용역을 따낸 이후 구조도면 업무를 하청 줄 때 이미 건축도면 업무를 하고 있던 무자격 업체에 재하청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설계 단계의 전관 특혜 논란 이외에도 실제 현장에서의 시공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경향신문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경쟁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철근 노동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는 기능공들보다는 단가가 싼 비숙련자들을 많이 넣게 되고 두세 차례 하청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숙련공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속도 경쟁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요. 무량판 구조의 시공이 고난이도의 작업임에도 속도를 요구하는 현장 분위기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원청 눈치 보기의 문제로 감리의 역할이 유명무실화되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한겨레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연구 보고서를 인용해서 2022년 건설 근로자 내국 인력 부족 인원이 21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장 노동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의 도면을 읽을 줄 아는 노동자가 거의 없다라며 숙련 건설 노동자의 부족 현상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숙련 건설 노동의 상당 부분이 이주 노동자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들 다수가 철근 작업 경험이 부족하고 한국어가 서툴러서 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정부가 전수조사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 아파트로까지 확대를 하고 또 안전대책이나 건설 이권 카르텔을 좀 혁파하는 방안 등을 내놓기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또 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관련 보도 내용 짚어주시죠. 네, 국토부는 먼저 전수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서 안전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는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293개 단지가 해당됩니다.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점검을 담당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점검 대상인 무량판 민간 아파트의 안전점검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외하기로 했고 구조 계산서와 시공 도면의 적정성과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부재의 결함 유무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안전과 입주민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입주자에 대한 보호와 손해배상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서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KBS는 국토교통부가 부실 시공이 확인된 LH단지 15곳은 9월 말까지 보강 조치를 모두 완료하겠다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LH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MBC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LH아파트 부실 시공 TF를 구성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 정부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론하는 등 전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토부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여당의 국정조사 검토에 대해선 건설업체 비리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부의 원인 규명이 먼저라면서 반대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와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고 발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이권 카르텔 청산 작업이 확산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시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8일 면담을 가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내부 신고자 보호가 가능한 공익신고 접수를 통해서 공공주택 사업에 연결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토부는 9월 말까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10월 중에 건설 전 과정에서의 전관 유착을 포함한 이권 카르텔 혁파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도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지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사태가 불거지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세심하고 정확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사실 자극적인 용어라든가 확인되지 않는 가짜뉴스 등이 국민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 사태는 최초의 붕괴 사고가 발생한 4월 말에서부터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지면서 정말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초의 사고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에 물리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전까지의 다수의 의혹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을 더욱 키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 초기부터 순살 아파트라는 자극적인 표현이 나오면서 실제 위험의 크기보다 전반적인 불안을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일부에선 자제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직관적으로 사태의 특성을 드러내고 주목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기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수의 국민이 거주하는 주거 양식이란 점에서 이 공간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건설 현장에서 특정 문제가 가져올 안전의 위협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기에 이를 적절히 전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서 나타난 부실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일단 부각된 불신을 되돌리는 일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람들의 주목을 손쉽게 끌 수 있는 불신을 자극하는 보도가 난립하고 이로 인한 불신이 재확산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과도한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정보를 정제해서 전달하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 신뢰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성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ombudsman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